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0일에 제가 나스닥의 당시 위치가 6월 17일의 저점이라는 점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파란색 최선까지 추가로 하락하고 나서야 지지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이후 나스닥은 일부 반등을 보이는가 싶더니 급락이 발생하면서 파란색 최선까지 결국 떨어졌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새로운 경제 데이터였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시장 예측치인 22만 2천 건을 하회했고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3.2%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2.9%를 상회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추가 긴축을 견딜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연준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상황이죠. 지금의 투자시장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이니 한 번 더 확인하고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왜 갑자기 고개를 쳐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제롬 파월이 이번 FOMC 때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감을 확실히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강한 의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연준이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부터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함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조차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즉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요. 하지만 사실 여기에 숨어있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들은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금융위기라고 하면 증시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입니다. 전 세계 경제는 어마어마한 빚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국가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9월 영국 중앙은행이 약 102조 원의 규모의 긴급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것도 영국 국채 시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각국의 금리 인상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채권 시장을 지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자 정부는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나 조짐이 발생하면 미국 연준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번복하면서도 연준은 시장에 뛰어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긴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현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물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진행된 브루킹스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의 세 종류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상품 물가, 임대료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인데요. 이때 연준 의장은 상품 물가는 확실히 낮아졌고 임대료의 경우는 후행 지표인 현재 지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내년 중순쯤엔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파월 의장은 확신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서비스 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인데 현재 미국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개인들의 일자리 공급보다 훨씬 큰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낮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11월 미국 임금 기대치가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는데 그 기간에 은퇴한 이들 중에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복직할 생각이 없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으로 자산 증대를 이룸에 따라 은퇴한 이들이 미국 노동력 부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형편없이 떨어짐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인생을 포기한 이들도 많을 겁니다. 무튼 저렇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연준은 물가와의 싸움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도 연준은 자산 시장의 하락을 좀 더 방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투자자들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시장이 반응하고 있죠. 일부 냉각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극도로 타이트하며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연준의 움직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연준의 예상대로 내년 실업률이 4.6%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동시장 둔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내년 4.6%의 실업률을 위해서는 최소 매달 3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 둔화할 조짐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최종금리가 더 장기간 유지되거나 최종금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증시 하락의 가능성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예측보다 높게 나온 3분기 GDP 확정치도 시장을 냉각시키는데 한몫했습니다. GDP 확정치가 높아진 것은 소비자와 기업 투자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서비스 지출 확대로 인해 2.3% 증가했는데 잠정치인 1.7%보다도 상당히 상승한 것입니다. 경제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기에 연준은 당분간 긴축의 고삐를 쉽게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한편 비트코인은 주봉 차트 상에서 200주 EMA와 50주 EMA가 데드크로스를 형성하기 직전 상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존재한 이후로 주봉 차트 상에서 202평선과 52평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일단 데드크로스가 확정되고 50주 이평선이 200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숏 베팅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FTX급의 악재라도 터진다면 비트코인은 2018년 바닥과 코로나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까지 후퇴하게 될 수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비트코인은 6K에서 9K에 이르는 영역으로 진입한 후에야 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봉 차트상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다이버전스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급등이 발생한다 해도 일단 25K에 도달하면 200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의 저항을 동시에 받으면서 큰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연봉 차트 상에서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2014년에 연간 56% 하락했고요. 2018년에 연간 73% 하락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6.8K인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2022년에 연간 63% 하락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2014년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늘었지만 2018년보다는 덜 하락한 것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의 하락폭 자체는 아직까지 기존의 약세장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연봉 차트에서 음봉이 출현한 다음에는 항상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봉의 종가가 하락에 발생한 직전해의 중간 정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형성된다면 내년 한 해 중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올해 중의 하락을 모두 되돌리는 수준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5년에 캔들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랫꼬리를 만들며 이전의 저점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만약 2015년과 같은 형태의 캔들이 2023년에 만들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하얀색 초회선까지 한 차례 하락하면서 아랫꼬리를 만들고는 하반기에 다시 말아올리며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년에 큰 상승이 어렵다고 해서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연봉 차트에서 음봉이 출현한 바로 다음에는 바닥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비트코인은 언제나 음봉이 출현한 다다음 해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내년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한 해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년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차트 하나만 잘 해석해도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겠죠. 트레이딩 실력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당장의 수익에 눈이 멀어서 분봉 차트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와 관점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돈, 사고, 인내심, 행운 4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가지셨나요? 돈, 사고, 인내심, 행운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 행운인데 여러분들은 행운에만 의존하지 않으셨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열심히 현업에 집중해서 원화채굴을 해야 할 것이고요. 사고력이 부족하다면 시간을 쥐어짜서 독서하고 공부하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인내심이라면 마음 수련이 필요하겠죠.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기에 어쩌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큰 범위에서 늘 우상향했기에 돈이 좀 부족하고 운과 실력이 없는 이들도 인내심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독서도 좋고 명상도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도 도움이 되겠죠. 방법은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 있어야 냉철한 사고와 현명한 판단도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네요. 벌써 올해가 지나갑니다. 뭔가 좀 울컥도 하는데 무튼 여러분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